상호 검증이 돼서 거래 완료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어떤 사람도 낄 필요 없이 복잡하게 합의가 들어가서 컴퓨터 시계를 나하고 일하는 사람 거래하는데 내주의 친구들이 다 봤어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봤어. 그래서 우리 했다 그러면 그걸 독하다 이거죠. 더 이상 뭐 소리 쓰고 필요가 없고 그건 계약서에서 처음에 내 핸드폰에 저쪽 핸드폰에 그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탈중앙화 되면 어떤 산업들이 클 거냐? 아까 말했던 결제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실생활로 꼭 100년 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관련인데 우리가 지금 결제라는 걸 하려면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아까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연락을 해요. 레스토랑의 식당에 나의 신용도가 얼마 정도까지 하루 처리할 수 있다고 국가로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카드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카드회사 허락을 해줘가지고 카드선 깔아가지고 랜선이랑 그걸 깔고 단말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앞으로는 식당이 얼마나 필요 없이 와가지고 식당 국가로부터 몇 번 번호 받았어요. 라이센스라고 사업자 등을 좀 받으면 그걸 어떤 웹사이트에 넣으면 거기서 QR코드가 나오면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동시에 그리고 그 QR코드에서 식당의 주방장인데 몇 개 생산을 이 시스템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잘려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자도 중간에 수임료 받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거고 신용, 네트워크,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해동적이라고 즉 말하자면은 이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특히나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금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탈중앙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이 블록체인이 가장 보기 좋은 게 선거제도입니다. 중앙화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선거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거 시스템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데 에스토니아라는 저 유럽에 있는 비팅에 있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수준이 낮은데 거기는 에스토니아가 아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료는 가능한데 이 민주주의 절차의 방식에는 이게 투표에 대해서 보는 거는 모두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직 싫지는 않아요. 가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기술에 들어가야 될 기술이 바로 이 센터의 자리라고 이 모든 거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은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저도 외국 갔다 급한데 안 돼가지고 어느 당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가서 그 바쁜 시간에 해외에서 돌아가지고 한 2시간 가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알고 싶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 기자재 선거가 이제 어떤 얘기야?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앞으로 3월달쯤에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정확히 하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열풍이 일어나는 게 전 세계가 다 같습니다. 한국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규제가 아니라 규정화, 레귤레이션. 지금 뭔가 레귤레이션을 해서 잘못하려고 한국도 규제시키고 있는데 규정화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 3월에서 6월 달에 전 세계들이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술이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빠져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1세대 기술이 그렇게 화폐 기능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화폐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은 아직 살아있어. 비탈릭 이더리움이라고 지금 30살부터 1m 80 좀 넘는데 그래서 서울 왔을 때 봤는데 17살부터 아마 집안에 굉장히 문제였어요. 밖에 나서 컴퓨터만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그걸 줬더라고요. 와가지고 보는데 얘가 살아있는 스티브 잡스예요. 얘 한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 2,000명이나 한국 사람이 있는데 나이 드신 사람들 600명 밖에서 대기에도 못 들어왔고 중국에서까지 와가 중국에서 강연하는 앞에서 기어나서 자기 봤다고 사진 막 찍고 그러고 단상에 올라와서 많아지시고 하는데 얘는 뭘 생각했냐? 지금의 거래 관계가 문제가 있다. A하고 B하고 거래하는데 거래에 대해서 A라는 주체가 갑이 B를 통제한다. 거래 자체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게 친구나 슬롯 머신 하는데
이게 나도 걔하고 하면서 얘네 룰이 어떻게 되냐. 그거 다 조작하더라. 그거 앞으로 밝혀라. 계약 관계에서 내가 핸드폰에 거기 그냥 딱 컴퓨터 안에 블록체인 안 들어갔어. 내가 이거 게임하기 전에 탁 눌리면 그쪽 계약이 나에게 보이는 거. 이게 17% 확률이었다. 이런 단순하게 우리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까지도 다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얘는 화폐 기능과 계약 기능을 같이 두 개를 포함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약서를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면 어때요? 기업체하고 일하면 제안서를 올리고 제안서를 가지고 해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좀 일을 하면은 소득은 30% 주고 공보금 주고 또 주고 줄 때마다 결제 나는 일을 했는데 결제는 항상 시스템 때문에 3개월 뒤에 돈이 들어와요. 마지막 끝나고 나면 되는데 이거는 계약을 할 때 밑 조항에 돈 주는 페이먼트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보날 값을 막 자동적으로 내 지갑에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제를 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쉽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고 세 번째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IoT 기능에다가 계약 기능에다가 화폐 기능까지 나와요. 이 기술이 한국에서 우리 삼성과 LG가 IoT 기술이 엄청나요. 이게 한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트코인이 지금 한 개 정도, 2개, 한 1, 20개 갈 거지만 제가 작년 6월쯤에 할 때가 그런 코인이 6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고 그 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제가 두바이 가기 전 한 일주일 전에 그 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코인이 3,989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 그 코인들은 다 뭐하냐?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산업의 모든 부분이 다 코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나 옛날에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땡빛을 내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빌렸다. 그걸 가지고 사업자를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은행 분이 뭐라고 열심히 일해도 돈은 은행이 벌고 못 벌으니까 그분이 수출했고 최근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사업에는 사업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투자에 대한 것의 대상으로서 지분이라는 형태로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은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만들어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투자라는 용어에서 그 사업에 파티스페이트 참여했다. 아니면 그 사업에 나는 이렇게 좀 공헌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증표를 줘야 될까? 그래서 코인을 발견한다. 혹시 개표인 게 법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데 이해를 시키기가 그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20개의 코인이 전 세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 졸업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 비즈니스,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여를 하고 하나 둘씩 만들어내니까 하루에도 20개씩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성 대기업도 있고 취직할 만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취직을 해보겠다고 끝까지 도전하는데 저 동국군 가보면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생존의 의미로 블록체인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에너지 가지고 해서 블록체인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지금 3세대 블록체인이 IoT 기술로 가지고 저도 이 회사는 HSAR이라고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 나오고 이 부분을 소개를 하는데 이 HSAR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해요. 4,000개 중에 탑 랭킹 3위에서 5위 안에 들고 태어났더니 이걸 가지고 또 벌써부터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한국도 HSAR 부자 만들기 하면서 벌써 오늘 교수님들 거기 앞에 중간에 강의하신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용 잘 하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세계적인 데서는 저희 뭐 자본을 가리겠다는 얘기 사기치고 있고 이게 참 어떻게 사기치기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아까 부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기술들만 여기다가 AI 기술을 가지고 또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로열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로열티 프로그램이 좀 적절치 않다. 지금 뭐
그리고 저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수재예금 도와주면 나는 돈을 냈는데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40% 운영비로 갚거든요. 나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나는 열심히 동정심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 그 돈은 수혜자인지 안 가고 가는지 그리고 밝히지도 않아 전체적으로. 진짜로 내가 갔는지를 블록체인 기술로 보면은 내가 들어와서 얼마가 갔다가 내 핸드폰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자 영어로 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를 은행 없는 뱅킹, 대표 없는 도박, 중앙기회 직원이 없는 소유권이죠. 전자상거래, 등록 서비스, 컴퓨터 저장소, 운송 서비스, 크라우딩 서비스, 온라인의 시험 인증. 그리고 이걸 아예 국가가 이렇게 통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분, 의료관 디지털 산업의 시인데 특히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거의 목전에 와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는가 동시에 센트럴라이즈, 중심화 되어 있고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이 세계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는 분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자동차 생태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보험에도 반영시킬 수가 있고 보험사업과 연결될 수 있고 등록 이런 것들 의료정보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의료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오픈하는데 망설이고 있는데 의료정보를 이용해서 생체인식 정보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인텔하고 있고 IoT를 이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도 집에 들어갈 때 딱 보면은 내 눈을 지나도 집에 문이 열리고 자동차에 가서 키가 필요할 수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이 주인이 운행하는 스타일이나 가는 지역을 딱 알아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몰아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좀 넘어가요. 적용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코닥이라고 카메라 찍으셨죠. 이 회사가 알다시피 5년 전에 거의 망했죠. 직원들도 다 나가고 그 뒤에 디지털 전환에 늦었던 거죠.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안주해가지고 바꾸치 변신을 못하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지금 그나마 브랜드를 남아있고 일부 직원이 남아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들이 많이 찍어놓은 거를 각 블록체인 안에 넣어놓고 이 운영기술에 돈이 많으니까 그걸 살 수 있도록 하고 자기도 올릴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월마트나 푸드업계의 가장 문제가 제품의 안전성. 이게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 제대로 된 가축살을 먹여가지고 쓰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거를 그 가축살을 먹였던 거, 이 소가 먹었던 거, 이 소의 어떤 부분이 어디가 이런 부분을 다 이력 관리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이런 나쁜 거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에다가 사물 연구, 인공위성까지 총진 사업 사람이 저번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추천을 해가지고 어떤 여행 정보를 줄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빠져나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다 통제하고 저 일어나는 모든 그 비리나 관리 시스템을 IoT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2020년도에 실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력, 폭력, 그 다음에 범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거 하면 안 될 경우 블록체인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몰려들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자기가 기술을 구현시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지금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면 제2의 인터넷 문명이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20년 전에 인터넷이 시작된 환경이 비슷했다. 지금같이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그거 가능해 속도도 높고 뭐하고 해결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지금 아마존이 지금같이 저렇게 클 줄도 몰랐고 저렇게 저 돈이나 벌겠어. 저거 인터넷 값 서버 비용만 나고 걔네는 어떻게 돈 벌지? 보니까 돈이란 건 전부 다 남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갖다 놔고 저거 한터지면 큰일 난다. 너무너무나 똑같다.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 제2의 인터넷입니다. 이게 미본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시대 가장 문제인 해킹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은 현 사회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고용의 변화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동안은 고용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알고 보면 이제는 블록체인과 전체 연결되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느냐. 지브롤터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브롤터는 스페인 밑에 있는 영국령의 작은 도시예요. 영국이 200년 동안 쌈박질을 해도 안 주고 전략적 요충이 하는데, 그 지역이 못 먹고 사니까 그 섬 자체가 아예 우리는 블록체인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초대받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얘네들이 하는데, 거기서 IT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술 먹다가 이제 비로소 IT 하는 기술자 시대가 왔다라고 하니까 한 명이 뭐 난리인데, 그동안에 이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은 법률, 경영하는 사람이 지배했던 건 이제 이 기술 경영하는 사람들이 IT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렵다. 걔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왔다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현재의 괜찮은 직업들이 조금 있으면 다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들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의사들 자녀분들 보내놓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데가 방사선과. 근데 요번에 작년에 방사선과 지원율이 거의 최악이었다고 할까요. 이제 왓슨이란 판독기계에서 판독을 하고, 전문대 나온 사람이 방사선 찍어주고 판독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방사선과 의사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좋은 과에서 최고 나쁜 과로 바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결국에 직업이 없어질 거다. 특히 택시 운전자들 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기사 일자리가 확 줄어드니까 지금 대리기사부터 해서 엄청난데, 이 산업을 어떻게 해주냐. 이걸 또 전기지가 시켜줄 수도 없잖아요. 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하고 있는 AI 뭐 이런 기술에도 새로 나오는 것에 지금 젊은이분들이나 자녀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에 거기에 편입시키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해주시오. 저도 제가 81학번인데, 그러니까 86년도 나올 때는 저 회사에서 마케팅이라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학문에도 마케팅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사회에 나와서 어쩌다가 외국인에서 PhD 가서 마케팅 부서 들어가면서 나도 그 회사가 계속 있을지 궁금해서 답을 했더니 홍콩이 갑자기 면접 보러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인생에 비행기 타고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래서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마케팅 할 때 저희 부모님들과 저 친구들이 보고, 야, 너 왜 그런 회사 가느냐. 너 정도는 영어도 할 줄 삼성 가라. 내가 추천해 줄게. 교수님도 어떻게 하든 자네는 그런 데 가니까.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한 3, 4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5년 뒤에 마케팅 시대를. 그래서 전부 다 마케팅부 하겠다고 난리니까, 저는 내가 회사를 옮기지 않아도 헤드헌트들이 어떤 좋은 회사가 있는데 어떤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령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요. 아마 10년 뒤의 자리는 새로운 곳에서 발생될 거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인더스트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 마이닝 기술자면 뭐 그냥 앉아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컴퓨터 돌려가. 이런 새로운 계획 분야도 제가 블록체인 분야만 설명해 줬는데, 아니라도 지금 AI를 한다든지, 지금 세대는 그렇지만 앞으로 세대는 외국어 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어 커넥트가 돼. 어떤 미팅할 때 딱 갔다가 핸드폰 켜놔놓고 걔가 다 통역해줘요. 영어 잘할 필요 없고, 이제 어학은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손주들이나 아니면 국민학생 대행이는데 영어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자동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비트코인을 쓰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가라는 거예요. 외국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앞으로 3만 불 올라간다, 5만 불 올라간다, 1억 도 된다고 많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걸 저 어떻게 알아야 설명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계좌 좀 열어봐라고요. 진짜 원래에서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한번 해보죠. 조금 바꾸겠습니다. 바로
저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그 강의 중에 잠깐씩 좀 다녀오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경과되는데 곧바로 글쎄 이호수 총장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 겁니까? 오분 가실까요? 예, 5분간 좀 실패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한 친구가, 조그란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하고 같이 룸메이트한테 야, 우리 이거 평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에어백도 사와가 바람 불어여가지고 우리 마루에 깔아주고 하룻밤 새주고 아침에 시리얼하고 그런 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자. 사람 보는 거 안 나오냐. 딱 올리더니 남자 2명, 여자 1명이 딱 신청했어요. 한 명당 80불 받았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240불 딱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 이게 돈이 됐네. 빅 아이디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길게는 뭘 하는데 여하튼 이 친구가 그렇게 시작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불과 6년 만에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불과 6년 만에 그야말로 아이디어와 상상력만 가지고 시작해서 불과 6년 만에 힐튼 체인의 매출액을 넘어서버리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로 여행 갔다 온 분 계세요? 자, 여러분들 우버 택시 이게 전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박 친다는 건 전부 똑같은 논리예요. 자, 자기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적 지식으로 지식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서 엑스라이트로부터 돈을 끌어였고 지식재산상 창조경제시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게 잘 발달 안 돼가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보고 자꾸 스타트업 하나 하면은 신용불량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돈이 없어도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기술이 결합을 해야 돼요. 기존의 기술. 그게 기술을 위한 기술이 메타기술이라는 거예요. 메타기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필요한 어떠한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율자동차를 하는데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 자율자동차 한다 하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쉐딩이 뭐 등등 이런 걸 만드는데 그것을 인공지능까지 개발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메타 기술이 엄청나게 사물 인터랙션, 3D 프린트라든지 엄청나게 발달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진 상품을 만들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려면 그전에 검령을 떼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3D 프린터 가지고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검령은 워낙 비싸가지고 한 종류밖에 못 해보지만 3D 프린터는 별로 돈이 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십 종을 찍어볼 수가 있어요. 아, 요게 디자인이, 요게 컬러가 마음에 드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메타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걸 팔려면 어디다가 팔까 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방 플랫폼이라는 옛날에는 플랫폼이 거의 폐쇄 플랫폼.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모든 정보라든지 기술이 밖으로 새나간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통제를 해서 폐쇄 플랫폼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은 기차 탈 때 여러분들이 이거 차 올라갈 때 대기하는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그냥 개방 장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오픈된 장터다. 시장터.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장터가 열리는 겁니다. 이 장터를 따라주는 게 개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에어비앤비라는 애가 제일 처음에 2명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가 딱 생각해 보니까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거든. 개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쪽 분야를 잘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엔지니어 한 명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가지고 에어비앤비라는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여유방을 거기에 올려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민박,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가보시면 뭐 유럽의 섬 같은 것도 빌리가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개의 판이 몇 돕니다. 여기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돈, 기술, 제품, 서비스 만들어가 파는 것까지 이것이 이 판을 읽을 줄 알아야 앞으로 시대의 돈을 어떻게 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판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 책에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KBS에서 그때 무슨 그 강연을 해달라고 해가 KBS에서 강연하기 위해서 비주얼로 내가 이제 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발 플랫폼 때문에 공유 경제나 네트워크 경제나 뭐 여기에서 뭐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현재 매출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강연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미국 회사 상품 마케팅 해주러 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최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드론 같은 거는 76에서 거의 80% 세계 시장을 중국이 장악했어. 그 우리는 중국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의 지금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어둡다. 자, 우리가 말이죠. 어떤 과실을 얻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된답니다.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서 그것을 프로세서 가공을 해가지고 뭐가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씨앗이 자라려면 무슨 토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라기 위해서 무슨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우리는 이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이 만들어놓은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니 뭐 온갖 이야기 뭐 사물 인터넷 계속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50명 학생에게 똑같은 기술을 가르치고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학생은 선생이 했는 것을 시도 안 바꾸고 그것을 외워가지고 답안지에 잘 쓰거나 사지선다행에 잘 보려면 우수한 학생으로 취급했어요. 현재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는 이와 같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산업경제에서는 아주 좋은 인재입니다. 이 인재는 요령을 안 피우고 성실하게만 하면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듣고 매뉴얼 대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모시는 인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재로 가면 창조인조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인재를 기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Y형 인재, 일대형 인재로 바꾸어야 한다. 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X형 인재는 이렇게 길어지고 Y형 인재는 이렇게 길어진다고 딱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표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명력, 가생력.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지금 만드는 이 세상에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을 맞추네. 잘 나오나? 전기고 뭐 이런 거 뭐 강의 이런 거 뭐 또 앞으로 인공위원 뭐 지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 상상력 어디서 나와요? 호기심.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학습 창조 혁명 마인드가 이거를 확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마인드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를 할 때 학습 마인드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강의를 할 때 학습 마인드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학습 마인드가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자녀에게 상업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면 학생은 어떤 상태에 빠져버리느냐, 책은 키워놨는데 학습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학습 마인드는 식욕과 같은 탐구욕이거든요. 내가 이걸 알고 싶다는 것이죠. 학습 마인드라는 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게 이거 학습 마인드예요. 이게 없는 상태 속에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책을 펴놓고 1시간을 보는데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보는 것은 한 10분밖에 안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10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책상 앞에 1시간 앉으시니까 얘는 1시간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자기 서재에서 자기 방에서 9시간을 내일 시험 친다고 공부했다. 근데 학습 마인드가 살아있는 상태는 30분 같은데 하루 동안에 30분만 공부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9시간을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오는 것은 30분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본인도 9시간을 공부해. 앞으로 그 애가 자라서 그 라디오 수십만 대를 불어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애를 그렇게 학습 마인드를 죽여버리면은 앞으로 걔는 남 시키는 신분들이 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은 기업에서도 우리 기업의 최고의 자산은 우리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학습 창조 혁명 마인드다. 이것을 고도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보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종업원의 근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돈은 누가 벌어주느냐? 그 창의적인 마인드, 학습 창조 혁명 마인드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종업원들이 여러분들의 회사를 엄청나게 변혁시키고 돈을 벌어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은 모든 교육자는 학생을 대할 때에 학습 창조 혁명 마인드를 계속 강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의 1차적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이걸 무시해요. 제가 전에 우리는 무조건 정답을 요구합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정답이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수학, 물리학 외에는 뭐 화학 이런 정도 외에는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 경제학에서 경제학 과학적이나 기사고 모개 경제학상도 주고 하는데 아니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경제 이론이 있지만 한 가지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답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답 중에서 현재로서는 베스트 초이스가 어딘가 이거를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양한 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창의성이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베스트가 뭔가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뽑아야 기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여러 개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최상의 솔루션이 어딘가를 찾아내서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만 있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대학 입시 수능 시험 치는 거 나면은 뭐 정답이 2개 나왔다 해가지고 오한 무슨 뉴스에 나라가 날리고 아주 코미디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약한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창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 있는 교육을,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을 계속 시킨다는 이야기는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답 위주, 객관식 위주의 시험을 계속 치는
이런 수업 방식을 지금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인재를 이게 X형, 복사형 인재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단편적 지식과 정보를 주입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가치를 만들려면 종합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객관식 문제만 풀다 보니까 단편적 지식밖에 없어요. 이 지식을 종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융합을 계속 강조하는데 융합하는 훈련을 절대로 안 시켜요. 이게 지금 보통 그 문제예요. 우리는 교육의 그것을 성적 향상에 모든 것을 초점을 다 맞춰요. 선생도, 학부형도, 그리고 뭐요? 학생도 점수에 다 초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 왜 받습니까? 점수에 초점이 있어요. 점수는 허상이에요. 나의 능력이 문제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시험 왜 칩니까? 시험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발전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공부했는 것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현재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험은 이런데 어떻게 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철수와 영희와 비교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객관식 문제를 한 문제를 쟤보다 내가 맞춰야만이 나는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갈 수가 있다. 그 모든 국민이 생각하도록 이 나라 교육은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인성도 배리고 교육 다 배리는 겁니다. 능력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시험 결과를 놓고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 같으면 내가 틀렸으면 내가 이게 왜 틀렸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전환을 시켜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쟤와 비교해서 얼마의 점수를 더 따고 못 따느냐에 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 자체에. 이런 교육, 이런 성적 중심의 이러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한은 이 나라의 미래를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인재는 아까 이야기했던 X형 인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현재 X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Y형 인재로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바꿔. 그러니까 Y형 인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다.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외워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의 이게 뇌에서 얼마를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 모든 것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외워야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할 때에 외우는 것만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고 기술 개발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하고 비즈니스 할 때 전부 자료를 찾아가 하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보지 말고 일하라 합니까? 그걸 외워다닐 이유가 없는데 99%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하는데 그 Y형 인재는 요 인성, 진취성, 창의성, 전문성이 융합된 인재, 겸비한 인재를 말한다. 이게 우선 하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Y형 인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학습, 교육, 훈련을 통해서 Y형 인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교육혁명,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Y형 인재는 교육, 학습, 자기 연마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부모로부터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DNA가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트레이닝해서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인성하면 얼마나 이게 잘못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우리가 가치의 재발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X형 인재인가 Y형 인재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인드셋을 점검합니다. 가치의 원천이냐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한 개발을 가능한 잠재적인 연맹의 다양성에 대한
자, 우리가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 이렇게 겸비해야 된다 했는데 인성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사람이 우리는 머릿속에 인간 대변이가 돼야 되지. 어떻게 또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단단하게 축탁을 인생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는 무슨 시대 이야기 더 하느냐? 보고 살기도 바쁜데. 인성하고 보고 사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인성은 모든 경쟁력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우리가 전통적인 유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SQ 여러분들 IQ보다 중요한 게 SQ. 왜? IQ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SQ는 이거는 학습 자기 연마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IQ 못지않게 SQ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SQ로 가는 겁니다. IQ는 자기가 무슨 아주 과학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이게 타고난 머리가 좋아도 SQ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그 지도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SQ의 중요성에 인성이라는 SQ를 기르는 것이고 SQ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리더십, 자기 조직화 이런 것.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조직화입니다. 자기 조직화예요. 자기 조직화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순식간에 자기가 딱 모아가지고 그렇게 딱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구글의 그 채용 기준에서 성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조직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런 의미의 리더십. 그래서 구글은 일주일에 근무 시간의 20%를 자기 조직화에 쓸 수 있도록 아예 제도로 딱 만들어요.